25번입니다. 25번부터 29번까지는 조세 정책에 관련된 경제적 효과에 관련된 내용이 되겠어요. 자, 25번. 정부가 조세를 부과를 한다는 것은 간접 개입이죠. 그리고 대개 정부는 이제 세금을 통해서 국가에 필요한 재원을 획득할 뿐만 아니라 정부의 정책의 목표를 이제 달성하기 위해서 이렇게 방향을 조정하는 거죠. 자, 그런데 조세를 부과할 때 그거 내는 사람을 납세자라고 하죠. 그럴 때 그 납세자와 그 부담을 느끼는 것, 이걸 부담자라고 합니다. 해서 납세와 부담이 같은 것을 직접세라고 한다면은 내는 사람 따로 부담하는 사람 따로 이런 걸 간접세라고 해요. 자, 그런데 부동산에 관련된 세금은요, 일반적으로 임대에 관련된 것들은 주인과 세입자 입장에서 우리가 임대를 생각을 할 때는 주인한테서 세금을 걷어가요. 일반적으로. 왜 그러냐면 걷기가 좋죠. 그 다음에 부과하기도 좋고요. 그래서 주인한테서 세금을 걷어가고 납세한 세금을 세입자한테 떠넘기는 거죠. 이런 걸 전가라고 합니다. 그래서 25번에 전가다 그러면 떠넘긴다 이거예요. 그래가지고 마지막에 세금을 부담하는 것을 귀착이라고 표현한다. 그래서 전가, 귀착, 최종의 부담을 귀착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자, 이럴 때 그러면 결과적으로 세금을 누가 부담할 거냐? 핵심은요, 제가 탄저비고로 기억하자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조세 귀착은 탄력적일수록 세금을 조금 내요. 그리고 비탄력일수록 많이 낸다. 그래서 세금 그러면 탄저비고 이 말을 딱 기억해. 대단히 중요합니다. 제가 탄저비고는 우리 지난번에 총수입할 때 말하자면 탄력적일 때는 저가로 그 다음에 비탄력일 때는 고가로 팔아야 총수입 매출액이 올라간다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어요. 나중에 묶어갖고 총수입과 그 다음에 세금은 탄저비고다 이렇게 묶어서 기억을 하되 말하자면 세금은 탄력적일 때는 세금을 조금 내요. 비탄력일 때는 많이 낸다. 자, 이해를 해보세요. 제가 세금은 누구한테서 걷어간다? 주인한테서 걷어가요. 자, 그래서 말하자면 정부가 재산세를 100만 원 이렇게 뭐라고 한다? 부과를 했다고 하자 이 말이에요. 그러면 이 100만 원의 납세는 누가 한다고요? 주인이 하는 거예요. 주인이 하고 나서 100만 원을 세입자한테 달라고 하는 거죠. 이걸 전가라고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때 세입자가 알았다 라고 하면서 100만 원을 내줬다는 것은 결과적으로 100만 원의 부담은 누가 하는 거죠? 세입자가 부담하게 되는 거죠. 자, 그런데 이때에 왜 그러면 세입자가 내줬느냐라고 한다면은 세입자 입장에서는 갈 데가 없는 거예요. 이사 갈 데가 없어요. 그런데 주인이 달라고 해요. 그러면 올려줘야 된다 이 말이에요. 갈 데가 없다는 것은 대체제가 없다는 거예요. 대체제가 없으니까 말하자면 비탄력이고 비탄력이면은 세금을 많이 내야 된다. 자, 그런데 세입자가 갈 데가 많아요. 이사 갈 데가 많아요. 그런데 주인이 세금 때문에 올려달라고 해요. 그러면 저 이사 가겠습니다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세금 부담을 적게 낼 수 있다. 그래서 탄력적이다. 그러면 갈 데가 많다. 그러니까 세금 조금 내요. 비탄력이다. 그러면 갈 데가 없다. 그러면 세금을 많이 낸다. 그래서 세금 그러면 탄저비고 탄력적일 때 조금 냅니다. 왜 조금 낸다고요? 갈 데가 많으니까. 그리고 비탄력이면은요 많이 냅니다. 왜? 갈 데가 없어서. 이런 식으로 기억을 합니다. 자, 이거는 공급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지금 어떤 사업을 하고 있는데 정부가 내가 하고 있는 사업에 세금을 때립니다. 근데 내가 하고 있는 사업을 다른 걸로 바꿀 수가 없어요. 바꿀 수 없다는 건 비탄력이에요. 그러면 세금 온전하게 내야 되죠. 그런데 이 사업 말고 다른 걸로 바꿀 수 있어요. 그러면 세금 때리면은 나 이거 못하겠습니다 하고 던져버리죠. 그러면 세금 부담이 적어지죠. 그래서 결론으로 탄저비고다. 해서 우리가 탄력적일 때는 세금을 적게 낸다.
비탄력이면 많이 낸다. 이 말 기억하고 여기서 완전이라는 단어가 들어가면 완전 탄력 그러면 전부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완전 탄력 그러면 전부 안 낸다. 탄력이니까 안 낸다. 완전 비탄력 그러면 전부 낸다. 이렇게 기억합니다. 다시요. 완전 탄력은 전부 안 낸다. 완전 비탄력은 전부 낸다. 자, 그러면 지금 있는 말을 밑에서 확인을 해봅니다. 수요가 탄력이다. 탄력은 세금 조금 낸다고 그랬죠. 그러니 수요자 부담이 적다. 자, 그런데 수요가 완전 탄력이다. 그러면 수요자가 전부 안 낸다. 전부 안 내는 거니까 누가 다 냅니까? 공급자가 전부 내야 되겠죠. 자, 두 번째, 공급이 탄력이다. 그럼 공급자 부담이 적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공급이 완전 탄력이다. 그러면 공급자가 전부 안 낸다. 그러면 전부 누가 내야 돼요? 수요자가 내야 되겠죠. 만약에 수요가 비탄력이다. 그러면 수요자가 많이 내죠. 예. 그런데 만약에 수요가 완전 비탄력 그러면 수요자가 전부 낸다. 예. 전부 낸다. 이렇게. 네 번째, 공급이 비탄력 그러면 공급자가 많이 낸다. 만약에 공급이 완전 비탄력 그러면 공급자가 전부 낸다. 자, 이런 식으로 우리 세금에 대해서는 탄저비고로 탄력적이면은 갈 데가 많아서 조금 내고 비탄력이면 갈 데가 없어서 많이 낸다. 이렇게 기억을 합니다. 자, 이 부분을 한 번 더 이제 그림으로 한번 이해를 해보면은 자, 정부가 이렇게 해서 100만 원을 부과를 해요. 그러면 이제 주인과 세입자 입장에서 말하자면 제가 주인한테서 걷어간다라고 하자고 그랬죠. 일반적으로 세금은요, 공급자한테서 걷어갈 수도 있고요, 수요자한테서 걷어갈 수도 있어요. 그런데 경제적 효과는 똑같아요. 그래서 지금은 공급자한테서 걷어가는 것, 주인한테서 걷어가는 걸로 생각을 하자. 그래서 이거 이제 세금이 있기 전에는 1,000만 원이라고 하자고요. 제가 이제 1,000만 원이요. 만 원이 들어가야 되는데 1,000만 원이었는데 월세가 1년에 1,000만 원이었어요. 정부가 100만 원만큼의 세금을 부과를 했다고 하자. 그러면은요, 항상 공급의 감소로 풀어요. 왜 그러냐면 세금은 공급자한테서 걷어가기 때문에 공급의 감소입니다. 감소는 좌측 이동 아닙니까? 그래서 가격이 1,070으로 올라간 거예요. 그러니까 세금 때문에 1,070으로 올라갔다고 하자. 1,070만 원으로 이제 올라갔다고 하자 이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세입자는 1,070만 원을 뭐 해야 돼요? 이제 부담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70만 원 더 내는 거죠. 그래서 세금 부과는 수요자가 내는 돈은 많아진다 이 말이에요. 가격이 올라가니까 수요자가 내는 돈이 많아져요. 그래서 이 말을 소비자 잉여가 감소한다 이렇게. 왜 그러냐면 소비자 잉여를 이제 이익이라고 생각하고, 물론 잉여라는 개념은 실제 자기가 뭐냐면 부담한 이제 한 의사와 실제 가격 사이의 차이를 말하는데 그냥 가볍게 이익이라고 이해해 주세요. 그래서 가격이 올라가니까 세금을 더 내니까 수요자는 소비자하고 똑같아요. 그래서 이익이 감소된다. 예. 그래서 이제 1,070만 원을 냈어요. 그러면 주인은 얼마를 받아요? 1,070만 원을 받아요. 그래갖고 그 1,070만 원 중에서 주인이 100만 원 세금을 낸다고요. 그럼 결과적으로 주인 몫은 970이 되는 거죠. 970이 되니까 결국은 30만 원은 누가 내야 돼요? 공급자 몫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어떤 일이 생기느냐? 세금으로 인해서 수요자, 세입자는 돈을 더 내요. 그리고 공급자는요, 덜 받아요. 왜냐면 세금만큼. 그래갖고 공급자 몫도 줄어드는 거죠. 근데 공급자 몫이 줄어든다는 이야기는 생산자 잉여가 감소한다. 생산자 잉여도 공급자 잉여도 줄어든다. 이렇게 이해를 합니다. 세금을 부과를 하면은 양쪽이 다 손해예요. 누구만 다 걷어갑니까? 정부가 걷어가니까 말하자면 세금 부과로 소비자 잉여도 줄어들고 그 다음에 생산자 잉여도 줄어든다. 그러면 정부가 걷어가니까 정부한 이익이냐? 그러지 않아요. 모든 정부의 정책은요, 뭐냐면 경제적 손실이 있어요. 우리가 이게 항상 문제를 풀 때 세금 부과로 인해서 정부도 경제적 손실은 있다. 이렇게 푸는 거예요. 해서 세금 부과는
가격을 올라가는 건 누구 몫이다? 수요자. 그 다음에 덜 받는 것은 공급자다. 제가 이 부분을 수요자는 더 내고 공급자는 덜 받아간다. 이렇게 하자는 거. 그래서 둘 다 뭐가 있는 거니? 경제적 손실이 있는데 바로 이런 경제적 손실 문제는요. 이거 조금 난이도가 높은 문제로 출제가 되고 있는데 항상 경제적 손실은요. 뭐냐면 왜곡이 많을 때 손실이 있어요. 예. 그런데 탄력적이라는 건 수량 변화가 많아요. 그러니까 그러면 이제 왜곡이 커진다. 그래서 항상 이 지문은 조금 어렵습니다. 한번 우리 27회 때, 8회 때 한번 출제가 된 지문인데 탄력적일수록 경제적 손실이 뭐하다고요? 많아요. 왜곡이 많아서. 비탄력일수록 경제적 손실이 적어요. 그러면 공급이 비탄력일수록 손실이 적어요. 만약에 공급이 완전 비탄력, 그러면 전부 손실이 하나도 없어요. 그러면 손실이 없다는 것은 왜곡이 없다는 거예요. 왜곡이 없다는 것은 효율적인 세금이다. 자, 이 부분 다시요. 경제적 손실은 탄력적일수록 많아진다. 왜 많아진다고요? 탄력적일 때는 수량 변화가 많아서 왜곡이 많아진다. 그래갖고 비탄력일 때 손실이 적어지고 완전 비탄력일 때는 공급이 완전 비탄력일 때는 손실이 하나도 없고 그러면 왜곡도 없으면서 가장 효율적인 세금이다. 뒤에 문제에서 이래서 땅에다가 세금을 부과해서 땅에서 나온 세금으로만 국가의 재정을 충분히 감당할 수 있다라고 한 사람이 헨리 조지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문제에서 헨리 조지라는 사람도 한번 점검을 해보는 겁니다. 자, 다시요. 이 부분을 29번은 조금 어려운 질문인데 두 가지입니다. 25번에서는 세금은 탄접이고 말하자면 탄력적일 때는 세금 조금 낸다. 비탄력이면 많이 낸다. 왜? 갈 데가 많으니까. 만약에 완전 그러면 전부 이렇게 풀고요. 그다음에 27번에서 세금을 부과하면은 가격이 올라가는데 올라가는 몫은 수요자의 몫이고 그다음에 덜 받는 것은 공급자의 몫이다. 그래서 둘 다 손실이 있고 물론 정부도 손실이 있는데 그런데 그런 손실은 탄력적일수록 커진다. 왜 커진다고요? 왜곡이 많아서. 그래서 비탄력일 때는 왜곡이 적어지는데 공급이 완전 비탄력일 때 왜곡이 없는 효율적인 세금이다. 자, 이렇게 정리를 하고요. 제가 여기 참고로 잉여를 넣는데 잉여라는 건 이익을 말하는데 우리가 이제 잉여를 이야기할 때는 수요 공급에서 잉여는요. 항상 수요 공급은 적은 쪽에서 이익이 커요. 시장은요, 적은 쪽에서 이익을 많이 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원래 잉여와 손실은 반대 개념이어서 탄력적일 때는요, 수요가 탄력이라는 건 수요자가 많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이득이 적어져요. 많을 때는요. 그 다음에 이제 비탄력일 때는 수요자가 적다는 거예요. 적을수록 이득이 커져요. 이런 개념. 그래서 잉여와 손실은 제가 그림으로 설명할 수 있는데 별로 의미가 없고 그래서 잉여는 출제가 잘 안 되니까 경제적 손실에 초점을 맞춰서 경제적 손실은 탄력적일수록 왜곡이 많아서 수량 변화가 많아서 크다. 그리고 비탄력일수록 왜곡이 적다. 그래서 공급이 완전 비탄력일 때는 왜곡이 하나도 없다.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하는 겁니다. 11번입니다. 자, 1번 틀린 거네요. 조세, 중립성 이런 용어를 소개를 했어요. 정부가 세금을 부과를 했을 때 이게 시장의 자원 배분에 영향이 적어야 된다. 그러니까 왜곡이 적을수록 바람직하다 이런 이야기예요. 예, 그래서 1번은 이제 새로 나온 용어니까 이거 맞는 지문으로 하나 이해를 합니다. 32회 때 처음 나왔어요. 조세 중립성이라는 것은 자원 배분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수록 바람직하다. 이렇게요. 그 다음에 2번 양도세 중과를 했어요. 안 판다 하자. 동결 효과는 얼었다, 안 판다는 것은 보유 기간이 늘어나는 거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가격이 올라갈 수 있다. 이렇게요.
그다음에 3번 조세의 사실상 부담이 최종적으로 귀속되는 것을 귀착이라고 하자. 예, 근데 이게 탄저비고다. 탄력적일 때는 갈 데가 많으니까 조금 내고 비탄력일 때는 갈 데가 없으니까 많이 낸다. 이렇게 기억해 주세요. 예. 4번 양도소득세는 양도로 인해 발생하는 소득에 부과하는 것으로 타인에게 전가된다. 항상 세금은 떠넘기는 전가가 된다. 이렇게요. 맞습니다. 5번 재산세와 종부세는 보유세, 보유세인 건 맞죠. 그런데 지방세다. 자, 이게 틀렸네요. 재산세가 지방세고 종합부동산세는 국세죠. 해서 5번이 틀렸다. 이런 정도. 예. 그 다음에 12번. 12번 문제가 옛날 문제지만은 이 세금의 효과에 대한 이제 기본적인 문제여서 정리를 했어요. 자, 1번에 헨리 조지라는 사람 하나 기억해 주세요. 아까 이야기할 때 땅이라는 것은 부증성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수직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공급이 완전 비탄력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의국이 없다. 그래서 가장 바람직한 세금이다. 그래가지고 토지에서 나오는 수입만으로 재정을 충당할 수 있다고 주장한 사람이 헨리 조지라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 하나 기억해 주시고 맞습니다. 예, 이거 평가사 시험에서 한번 등장을 했어요. 그 다음에 2번 토지의 공급은 비탄력이기 때문에 비탄력이라는 것은 의곡이 많다 적다 비탄력은 수량 변화가 적어요. 그럼 의곡이 적어요. 그래서 의곡이 크다 그러면 틀렸다. 의곡이 적은 효율적인 세금이다. 답은 2번이네요. 완전 비탄력이면 의곡이 하나도 없다. 예, 그래서 가장 효율적인 세금이다. 이렇게 1번과 2번 비교해서 이해합니다. 3번에 수요가 비탄력이 돼요. 수요가 비탄력이면 수요자가 많이 내겠네요. 그래서 끝에 수요자에게 많이 귀착된다. 이렇게 나오죠. 맞습니다. 공급이 탄력이라고 그랬죠? 그러면 공급자가 조금 내겠네요. 그래서 3번도 맞다. 다음에 4번 임대주택의 경우 공급이 비탄력이 돼요. 그러면 공급자가 많이 내죠. 그런데 임대주택은 뭐라고 했냐면 주인이 납세를 한다고 했잖아요. 주인이 많이 내요. 주인이 많이 내니까 세입자한테 전가가 적어지겠죠. 그래가지고 끝부분에 임차인에게 전가되는 부분이 적다. 이 부분, 이 부분도 기억을 해줍니다. 그래서 다시요. 공급이 비탄력이라는 것은 누가 많이 낸다? 주인이 많이 낸다. 그러니까 공급자가 많이 내니 세입자한테 전가되는 부분이 적어진다. 이런 표현을 쓸 수가 있어요. 4번도 맞는 지문. 5번 공공임대주택. 공공임대주택을 하면은 세입자 입장에서는 갈 데가 많다고 그랬죠? 그러면 세 부담이 적어지는 거죠. 그 부분을 임차인에게 전가되는 것을 완화시킬 수 있다. 이렇게 나왔어요. 해서 맞는 지문이 되고 12번 문제가 이 세금 정책에 관련된 경제 효과의 대표적인 문제여서 꼭 기억을 하시고 정답은 몇 번이다? 2번 해서 이 조세정책 세 파트 탄저비고 두 번째는 세금 부과하면 올라갈 때는 수요자가 더 내고 그 다음에 공급자 몫은 적어진다. 그리고 그러면서 무조건 손실이 생기는데 경제 손실은 비탄력일수록 요곡이 적고 탄력일 때는 수량 변화가 많아서 요곡이 많아지는데 완전 비탄력일 때는 손실이 하나도 없으면서 요곡이 없는 바람직한 효율적인 세금이고 이걸 토지세만으로 모든 재정을 충당할 수 있다라고 한 사람이 누구다? 헨리 조지다. 이렇게 기억을 하는 겁니다.